가을 햇살이 고택의 뚠마루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수십 년 된 감나무 잎사귀는 어느새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시간을 머금은 낮은 탄식처럼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전주 한옥마을 한뼘, 박노을 선생의 기와집은 그 풍경 속에 섬처럼 고요히 잠겨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꼬박 5년. 그 빈자리는 집안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유일한 아들은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가끔 걸려오는 손녀 수아의 전화만이 정막강산 같던 그의 일상에 잠시 온기를 불어넣어줄 뿐이었다.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에게 올곧은 정신과 아름다운 우리말의 가치를 가르쳐온 그다. 퇴임 후에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소일거리를 삼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내는 날들이었다. 낡은 서책을 뒤적이거나 벼루에 먹을 갈아 의미 없는 글자들을 화선지에 채워 넣는 것으로 시간을 죽였다. 인생 70골의 희, 연 70골의 시라 했던가. 72의 나이, 그는 문득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에 휩싸이곤 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자부심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아득했고 남은 것은 무료함과 희미한 죽음의 그림자뿐인 듯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구나. 아니,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게지.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멈춰있던 시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방학을 맞아 잠시 다니러 온 손녀 수아가 그의 낡은 스마트폰에 범마당이라는 시니어 전용 소셜미디어 앱을 깔아주고 간 것이었다. 할아버지,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벗이라도 생길지 누가 알아요? 수아의 말에 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복잡한 기계는 딱 질색이었고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라는 녀석은 스멀스멀 그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레 범마당 아이콘을 눌렀다. 낯선 이름과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다. 대부분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글들이었다. 박노을은 어색함에 몇 번이고 앱을 닫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프로필 하나가 있었다. 서연이라는 이름 옆에는 안개꽃처럼 청초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올린 짧은 글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이 묻어났다. 자신을 사별한 화가라고 소개하는 글에서 박노을은 낯설지 않은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그의 가슴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글에 짧은 댓글을 남겼다. 글이 참으로 곱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네요. 그것이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서연으로부터 답장이 온 것은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다. 선생님의 댓글을 읽고 밤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부족한 글에 이리 깊은 공감을 보내주시니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합니다. 그녀의 답장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고 박노을은 마치 오래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은 듯한 반가움을 느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본물 터지듯 이어졌다. 서연은 박노을의 해박한 문학 지식에 연신 감탄했고 그가 가끔 들려주는 자작시 구절에는 진심으로 눈물 짓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박노을은 그런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조차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예술적 교감을 그는 생면부지의 온라인 공간에서 서연이라는 여인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촉망받는 화가였으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연이은 생활고로 붓을 놓아야 했던 아픈 과거. 지금은 작은 작업실에서 다시 그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냉대와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박노을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는다고 답했다. 서연은 박노을을 선생님이라 깍듯이 부르며 존경심을 표하다가도 때로는 오빠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다가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박노을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늦깎이 사랑, 어쩌면 그의 생애 마지막 불꽃이 될지도 모를 애틋한 감정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서연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간간히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염치 없지만 선생님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박노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액정 너머로 전해져 오는 서연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국 아내가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찾아 그녀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괜찮아요, 서연 씨. 몸부터 잘 추스르세요. 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것이 불행의 서막이었다. 서연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퇴원 후 요양 중이신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다는 하소연, 밀린 작업실 월세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눈물 섞인 호소, 갑자기 좋은 조건의 해외 유명 화랑에서 전시회 제의가 들어왔는데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박노을은 처음에는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선생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그림으로 보답할게요. 라는 서연의 애절한 목소리와 달콤한 약속 앞에 번번이 무너졌다. 그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퇴직연금을 중간에 해약했고 심지어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까지 깨뜨려 그녀에게 보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박노을은 그 말을 굳게 믿었다. 그는 이미 서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의 황혼 옆에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녀가 보내오는 애정 어린 메시지들을 밤늦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서재 창밖으로는 어느덧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서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 되어 서울에서 손녀 수아가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할아버지였지만 수아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낯돛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시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할아버지는 온종일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었고 수아의 질문에는 건성으로 답하기 일쑤였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웃거나 한숨 짓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할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수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노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니다, 별일 없다. 그저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런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수아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노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며 새로운 메시지 도착을 알렸다. 발신인은 내 사랑 서연.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수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할아버지에게 연인이 생긴 걸까? 호기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이라는 여성과 할아버지가 주고받은 대화는 단순한 말벗의 수준을 넘어선 마치 오랜 연인들처럼 애틋하고 절절했다. 하지만 수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대화들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서연 혹은 그녀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다.
그 총액은 수아가 어림짐작하기에도 엄청난 액수였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 서연이라는 여자 대체 누구냐고요? 그리고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노을에게 소리치듯 물었다.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박노을은 수아의 손에 들린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녀의 다그치는 듯한 표정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감히 어른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봐?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박노을은 평생 손녀에게 보여준 적 없는 격앙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더 크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로맨스 스캠일지도 몰라요. 수아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로맨스 스캠의 사례들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로맨스? 뭐라고? 허튼 소리 말거라. 그분은 내게 아주 귀한 분이다. 너처럼 어린 것이 함부로 판단할 뿐이 아니란 말이다. 박노을은 완강하게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서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어려 있었다. 수아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이 위험한 관계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날부터 수아는 서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자신만의 추적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서연의 범마당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돌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서연의 사진은 몇 년 전 한 외국인 여행 블로거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이 보냈다는 자신의 그림 사진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무명 화가들의 온라인 갤러리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그림들이었다. 수아는 밤을 새워가며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의 진위를 파헤쳤다. 서연이 입원했다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었다. 그녀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던 해외 유명 갤러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서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할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정리하여 박노을 앞에 내밀었다. 할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라고요. 박노을은 수아가 내민 자료들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용된 사진, 존재하지 않는 갤러리, 거짓된 사연들, 명백한 증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야. 서연 씨가 나에게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서연이라는 환상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수아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거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어서 서울로 돌아가 내 공부나 열심히 하도록 해라. 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수아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전 재산마저 저 사기꾼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 몰래 서연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송금 내역과 SNS 프로필 등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저장해두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이 서연은 박노을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생님,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아트페어에서 제 그림을 특별 초청 전시하기로 했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평생 연금처럼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고 그럼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존 후원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장 내일 모레까지 계약금 5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번 한 번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선생님 곁을 평생 떠나지 않을게요. 5천만 원. 그것은 박노을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수아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녀와 함께할 달콤한 미래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결국 그는 평생을 살아온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기와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서연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이 낡은 집 한 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박노을이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하던 그 운명의 날 아침, 수아는 밤새도록 정리한 자료 뭉치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할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지역 신문사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 기자 최영감의 집이었다. 최영감은 박노을의 강직한 성품과 고고한 자존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수아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최영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 고지식한 양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어서 가보세. 은행으로.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했다. 박노을은 창구 직원이 내민 두툼한 대출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그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박노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지금 바로 입금해주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럼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모든 게 선생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하고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다. 박노을은 거의 반사적으로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 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박형, 정신 차리시게. 지금 뭐 하는 겐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최영감과 수아가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최영감은 단숨에 박노을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대출 창구에서 끌어냈다. 이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란 말일세. 제발 이 증거들을 좀 보시게나. 최영감은 수아가 밤새도록 정리한 자료들을 박노을의 눈앞에 하나씩 펼쳐 보였다. 서연의 프로필 사진이 해외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녀가 언급했던 아트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련 기관의 공식 답변서. 심지어 그녀가 박노을에게 보냈던 애틋한 시 구절들이 사실은 이미 고인이 된 유명 시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라는 분석 자료까지. 결정타는 서연이 아프다며 박노을에게 보냈던 병원 치망 사진이었다. 수아가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결과 그 사진은 몇 년 전 지방신문에 실렸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사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진 속 환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배경의 병실 구조와 침구류, 심지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 똑같았다. 박노을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서연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아름다운 문장도 애틋한 사연도 심지어 그녀의 얼굴마저도 모두 꾸며낸 허상이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놀아났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있던 서연의 목소리. 수아가 몰래 녹음해두었던 과거 통화 내용을 다시 재생하자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세한 기계음과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귀에 잡혔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귓가에는 더 이상 서연의 다정한 속삭임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사기꾼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박노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신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은행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내 평생을, 내 아내와의 추억까지 모두 날려버렸구나. 그의 울음소리는 한산했던 은행 객장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수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최영감은 착잡한 표정으로 박노을의 축 처진 어깨를 말없이 다독일 뿐이었다. 황혼엽의 마지막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것은 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고
그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평생 쌓아올린 지성과 교양도 뼛속 깊이 새겨진 자존심도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노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수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수아는 할아버지를 설득하여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파출소가 아닌 본서의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간 수아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다. 형사는 박노을의 사연을 듣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르신,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로맨스 스캠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책을 검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용된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은 박노을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을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자신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자책감, 세상을 향한 쓰디쓴 배신감,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허무함이 그를 짓눌렀다. 내가 어쩌자고 그깟 외로움 때문에 내 평생을 이렇게 망쳐버렸단 말인가.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 했다. 수아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겨드릴 뿐이었다. 최 영감도 거의 매일같이 박노을의 집을 찾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노을의 옆에 앉아 함께 술잔을 기울이거나 옛 추억담을 늘어놓으며 그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애썼다. 문화센터 서해반 동료들도 번갈아가며 문병을 와서 그의 쾌유를 빌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위로 속에서 박노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박노을은 수아의 간곡한 권유로 아주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다. 그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아는 그런 할아버지의 팔짱을 꼭 끼고 천천히 동네 공원을 향해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박노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수아야, 다 내 부질없는 욕심이었던 게지. 늙은이의 주책이었고 어리석음이었어. 그깟 외로움이라는 병이 참으로 무섭더구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결국엔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격렬한 자책이나 분노는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쓸쓸한 성찰만이 느껴졌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아버지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노을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수아가 차려주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오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먼지 쌓인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고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물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문득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허탈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박노을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재 한쪽에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벼루와 먹을 꺼냈다.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펼쳐주자 박노을은 아주 오랜만에 붓을 잡았다. 젊은 시절 그의 붓끝은 날카로운 기계와 열정으로 넘실거렸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붓은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빛나는 총기는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슬픔과 절망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과 작은 평온이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붓에 먹물을 흠뻑 적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하얀 화선지 위에 천천히 그러나 한자 한자 힘을 주어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안 연후지송 백지후 쇠한 란 허우즈 송보즈 허우디어. 혹독한 추위가 닥친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절개를 깨닫게 된다는 공자의 말씀이자 어쩌면 그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조용한 다짐일지도 몰랐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글자들은 더 이상 화려하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 깊고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한 획 한 획에 그의 회한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함께 스며드는 듯했다. 창밖,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 끝에는 어느새 차가운 가을비를 이겨낸 작은 새순이 파릇하게 돋아나 가을 햇살 아래 힘겹게 반짝이고 있었다. 박노을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삶은 비록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